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중에서는 이제 조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임장하러 가면은 건저당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 모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공부 확인? 예, 공부해 보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실무시험에서 그래서 뭐뭐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그의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388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우리 프린터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해서 9가지인데 이번에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게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가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원래는 바닥면의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했어요. 균열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장판 밑에 있는 거, 금간 거 이것까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누수가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확인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책임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면이 깨끗한지 이런 것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개업공개사들은 체크해요. 눈에 안 보이는 권리관계는 권리분석사가 하는데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은 의무는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중개보수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미국에는 4%에서 8% 정도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주가 별개인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0개 주가.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법령에서 했던 건데 바닥면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바닥면의 상태. 그 다음에 그 확인 설명은 해야 될 사항인데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시험에 32회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 4개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5번하고 6번 두 개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은 하면은 이 4개는 공통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 설명은 안 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게 공시지가가 있죠. 그래서 그 5개는 공통적 정보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6번 프린터, 그 다음에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러면 390페이지인데 조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재지는 이런 것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위치 확인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고요. 지형, 땅이 생긴 모양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세, 기울기는 현장 답사나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건축연도는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은 방향, 노후 상태, 건축 설비 이런 것은 현장 답사 등 탐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해서 방향, 노후 상태, 건축 설비가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권리관계 중에서 제한능력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통해서 확인 못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통해서 확인 못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형님 이름 있는 거 그거 이게 접니다 이러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얼굴하고 사진하고 대조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요.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을 피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도 후견인입니다. 옛날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법정 대리인이었는데 지금은 후견인입니다. 민법 9조부터 민법 1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은 직접 계약을 하지 말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데 피성년 후견인 맞냐 이런 거 묻지도 않죠. 꼭 확인하려면 등기부 떼보면 되는데 아니면 본인한테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가면 떼줍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 걸려가지고 법률행위 취소당하면 그냥 재수 없다고 봐야 돼. 현실적으로는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롯데 신격호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이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후견, 종료, 심판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고 지속적이라는 말이 없는 게 피한정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 물건입니다. 지역권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공시방법은 성립요건은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 묘가 이렇게 봉분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만 갖추면 됩니다.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매장해도 밑으로 푹 파고 묻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장한 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니까 평장이더라고. 평평하게 해놓고 그냥 돌만 하나 위에 얹어놨어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예요. 평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분묘는 분묘기지권에 인정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건.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주인 동의받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그냥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민법에서도 점유취득시효 20년이죠. 분묘기지권도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이 케이스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경매입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낙찰받은 땅 위에 오래된 분묘는 강제로 이장 못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넘어간 땅에 대해서 그 묘지 주인이 이거 이장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겠죠. 예, 그래서 아무런 특약 없이 그냥 땅을 판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매매에서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죠.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중개할 때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적어야 됩니다. 근데 묘가 몇 개의 분묘가 있는지 땅 주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자기 산에 묘가 몇 개 있는지 주인은 아냐고 모르냐고. 땅 주인도 모릅니다. 저도 시골에 뭐 조상들부터 계속 내려온 땅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형님 앞으로 다 돼 있고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마을 바로 뒤에 밤에 갔다 묘를 묻어가지고 아침 보니까 묘가 하나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주고, 나 우리 땅 우리 산인데 저 남이 지금 묘 설치해놨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냅둬라, 나무 묘 잘못 손댔다가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옛날 그 이제 그런 약간 드부시 묘 같은 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손 못 대니까 20년 지나버리면 그냥 이제 이장시키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종손입니다. 장남, 종손입니다. 이거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차남한테 분묘기지권 생기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연고자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죠. 저도 옛날에 보면, 지금은 뭐 시골에 안 갑니다만 명절에도 옛날에 보면 조카, 형님 아들 조카가 제사 주재자고, 저는 저 마당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 워낙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형제간이 9명인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명절에도. 자, 시가정 효력인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영구무한히 존속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 기간은, 이게 지상권하고 유사한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에, 사법고시 시험에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 기간의 법리가 적용된다 X입니다. 만약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 기간이라고 하면 몇 년이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5년이죠.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잖아요. 분묘가 특수공작물에 해당돼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러나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봉제사하고 관리를 계속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 안 하고 벌초도 안 해버리면 금방 산인지 임야인지 뭐 이게 묘인지 구분이 안 되죠. 한 5년만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적 효력인데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이 조성되어 있는 게, 이게 분묘기지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게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이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상석입니다. 상석. 옆에 세우는 걸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 개별적으로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무조건 미친다고 하면 사성을 100m 뒤에다 설치해놓으면 그럼 100m까지 미치는 거잖아요. 사회 통념상 너무 과다하게 넓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저도 지금 부모님 합장해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법이냐고 아니냐고요.
불법이라고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산에다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에다가. 자기 산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땅 주인이. 근데 자기 땅에다가 쌍문 형태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장해도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 박용덕입니다. 예, 이름은. 예, 인사를 못 드렸는데 처음 오셨는데. 예, 우리나라는 설치해도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묘 설치 못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보면 일본도 동북 삼성, 옛날에 우리나라 만주불판 이런 데는 묘 있는데요. 북경 근처에는 묘 없습니다. 설치 못합니다. 일본도 가보면 묘 설치 못하고, 일본은 개인 집에 보면은 막대기 집에다 묘 설치해놨어요. 화장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묻어놓고 그냥 막대기 이런 거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일본 같은 데 보면 신사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신사. 일본 종교는 샤머니즘, 이게 신사가 샤머니즘 비슷한 거죠. 뭐 막 나무에도 신이 있어요. 신사가 뭐 신이 몇 수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묘 설치 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설치해도 됩니다. 지금 설치해도 되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법을 100% 지키려고 하면 사실상 설치할 데가 거의 없어요. 법을 100% 지킨다고 하면. 왜냐면 도로가에도 안 되고 하천가에도 안 되고 이런 게 규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안 되고요.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진짜 설치할 데 없어요. 거의 99.99%는 다 불법이라고 봐야 돼요.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근데 이론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부모님 묘도 이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도로로부터 뭐 300m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직선거리라면 300m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저는 어머니가 시골에 살다 제가 20년 제가 모셨어요. 형제가 9명인데 2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모시고 다시 그 시골 고향에 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청년회에 800만 원, 그 부녀회에 500만 원 주고 설치했어요. 그분들이 딱 맞고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저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500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못 간다고. 그러면 상념해고 안 가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말 안 때 이가 못 간다고 돈 자꾸 더 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결국 100만 원 주니까 100m 가다 또 들어 누워버리고, 또 100만 원 주니까 또 100m 가고. 그러면 그냥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냥 계속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그냥 깔아라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더 무서워,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은퇴해도 시골에는 안 가려고 맹세하고 있어요. 왕따가 엄청나고 심하고 남 간섭도 많이 해. 그 산에 갔다가 이렇게, 어머니 산소에 갔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그것을 뭘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 뭔가 산에서 뭘 땄는지 제가 따가지고 오니까 뭐냐고 자꾸 보자고.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뭔지 가방 열어보고 나무꿀. 그 와이프가 같이 가보고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면서 다시는 이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한 50% 이상이 시골에 귀농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쉽지 않아요. 옆에 이천에, 제 친구도 이천에 밭 사가지고 엄청나게 후회해요. 동네 마을 지나가가지고 있는데 마을 청년들이 왜 급대가리 없이 허락 없이 남의 동네 지나가냐고. 그 밥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밥 사라고 뭐 한 몇백, 300만 원씩 먹어버리더라고.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한우. 농사 지으면 자기한테 말리 준다고 고추 말리라 하더라고요. 말리면 말린 값이 더 비싸, 파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 이제 팔지도 못해.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하나면 어디 팔지도 못한다고요.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 가려면 미리 1년 정도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야 돼. 무턱대고 그냥 갔다가는 엄청나게 고통받는다고요. 자, 이게 2021년도 이게 4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판례죠. 옛날에는 시효 취득하면 무상지료가 원칙이었어요. 지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묘를 설치한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 성립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2021년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영구무한히 남은 땅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료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 395페이지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저기 경기도 파주에 비가 와가지고 묘가 일부 떠내려갔어요. 그래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게 분묘기지권 아마 지금 인터넷에 한번 분묘기지권 흑염소 한번 치보세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염소라고 치보면 흑염소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치보라고. 지금 휴대폰에 분묘기지권 염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빨리 치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분묘기지권 염소, 흑염소, 양평. 그러면 양평 분묘기지권 염소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말하라니까 말을 못 찾았나 아직.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분묘기지권 흑염소, 아니면 흑염소 분묘기지권 집어든지 염소를 앞에 집어든지. 그러면 겸석에 안 나와요? 예? 블로그 하나 나온다고요? 뭘 치는데 검색은 뭐로 했어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하니까 나오죠 블로그에. 분묘기지권 흑염소에야 나온다네요. 어쨌든 이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평 한번 블로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매로 산 임야가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 묘가 50기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59기인지 뭐 50기인지 제가 대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문중 땅인데 문중 땅에 묘가 한 50기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싸게 낙찰받았다고. 묘가 한 50개 군데군데 산에 있으니까 그 산 쓸모가 없잖아요.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데 묘 바로 옆에 있는데 펜션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묘무수하죠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싸게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문중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문중에다가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 땅은 내가 낙찰받았으므로 소유자이므로 이 분묘를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니까 그 문중에서 뭐 변호사하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그 답변이 온 거예요. 이 땅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문중에서 다시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중 조상님들이 염소빨 아래 짓밟히는 모습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 묘 주위에다가 이게 봉문 주위에다가 이렇게 울타리 치가지고 염소 갖다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염소 나눠버리면 며칠만 지나면 이게 봉분 다 망가뜨리고 평평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럼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돼?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조문도 없고 처벌 안 받는다는 법조문도 없어요. 처벌은 논외로 하고 일단은 봉분이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약을 올려야 협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염소빨 아래 짓밟히는 거. 그래서 싸워가지고 원래 싸워가지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묘 하나 옮기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보상금 한 250 해가지고 한 기에 옮기는데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500만 원에 50개 하면 한 2억 5천 들었어요. 2억 5천 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펜션 지어서 분양해서 수백억을 벌었다. 경매에서 수익률 가장 높다. 경매에서 수익률 높은 거는 위험한 게 높아요? 안전한 게 높아요? 이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묘 못 옮기 뿌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돈 최고 많이 버는 케이스로 그 아마 블로그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위험해야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는 별 재미가 없어. 아파트는 안전한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너도나도 막 비싸게 써내잖아요.
그럼 오히려 급매물 사는 것보다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부동산에서 급매물 사는 게 더 나아요. 자, 어쨌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경매를 해도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법적으로는 안 옮겨도 되지만 이런 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한 자는 점유의 권한상 자주 점유의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 점유라는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주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고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됐는데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2번 30회 31회 연달아 2번 출제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만 분묘기지권 인정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최장 매장 기간이 30년이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묘 설치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법을 다 지키려면 어렵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판례는 1995년도에 묘가 설치됐어요. 그럼 95년도 설치됐는데 지금 현재 20년 넘었죠. 95년으로 보면 그러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은 땅 주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될 당시에 묘 이장하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무슨 소송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리소송이라고 해요. 구리소송. 구리소송이라고 하는데 굴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걸 구리라고 하죠. 구리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지금 현재는 20년 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라고요. 그래요. 20년 넘었다면 95년도 설치했지만 지금 현재는 주장할 수 있다고 20년 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묘에 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다는 법정 규범이 20년 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분묘기지권 취득한다고요. 이게 2번 출제됐다. 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96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왜 그렇겠어요? 이게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묘 설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화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묘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법을 지키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요.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묘지, 분묘,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잖아요. 공동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안에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장,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건 땅에 묻는 거 가능하다고 법에 이게 매장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이란 이게 옛날에 자연장이라는 것은 이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매장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 하고요. 지금도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뭐 강이나 바다에 많이 뿌리잖아요. 가루를. 그건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나무 밑에 화초, 잔디 등의 밑에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건 가능해요. 골분, 뼈의 가루를. 개장,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장이죠. 이장, 개장은. 자, 그 다음에 매장, 화장 등의 신고입니다. 화장하려는 자는, 개장하려는 자는 이장이죠. 개장이. 화장, 개장은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고요. 사전 신고라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397페이지 사후 신고. 매장을 한 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매장도 가능하고 개인 묘지도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능해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전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이거 전부 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3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후 신고다. 자, 그 다음에 397페이지 교과서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근데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묘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장지를 더 권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자연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법인 자연장지만 허가고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묘지의 경우는 가족 묘지도 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 묘를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고 자연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묘지 면적이나 분묘 면적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가족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이게 15제곱미터 대신에 20제곱미터 X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족 묘지 안에는 분묘가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의 경우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 시험에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어요.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우리 프린터 49번에 맨 밑에 보면 적어놨어요. 15제곱미터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20제곱미터 X, 1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여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는 미만이라고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한 번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최장 60년 다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됩니다. 1년 이내인데 시험에 6개월 이내, 2년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봉환은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받들어 안치한다 이 말이죠. 봉환. 옛날 납골 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봉환당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입니다. 6개월, 2년 X로 출제됐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매장을 한 자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화장하려는 자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라고 했죠. X.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매장 기간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망하면 최장 60년간 매장될 수 있고 60년 지나면 또 다시 꺼내가지고 화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화장하라는 이야기죠. 제가 자연장하는 거, 가족 자연장하는 거 따라가 보니까요, 뼈의 가루를 흙하고 섞어서 묻어야 돼요. 그냥 뼈만 묻어버리면, 뼈 가루만 묻어버리면 골분화 현상이 일어나가 딱딱이 굳어버려요.
흙하고 섞어 버리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30cm 이상 깊이 파고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나무 거기다가 장남 이름만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편말만. 그리고 채하 보통 수목장 이렇게 하는데 수목장 보통 채하 500 비싼 거는 3천만 원 달라더라고요. 6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그렇게 차이 나냐 물어보니까 나무 가격 차이라더라고요. 최고 싼 나무는 500 비싼 거는 3천만 원. 그 60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60년 지나면.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면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했죠.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판례니까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문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은 402페이지 우리 기본서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농지법. 농지법 402페이지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라고 우리 지금 책에 적어놨는데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 등이 국가 지자체가 지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 이런 거는 농업 경영은 안 해도 됩니다.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반 비농업인이 이제 농업인이 되려고 농업인이냐 비농업인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농지법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골로 기농하자 이렇게 하면은 기농하자는 사람 보고 가서 1년 동안 먼저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가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근데 비농업인은 농지에다 지으려면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힘들죠, 짓기가. 농업인은 지을 수 있다고. 그 농업인들은 혜택도 많아요. 정부에서 또 뭐 각공 농자재 이런 거 구입하는 거 다 비용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해 주죠, 농업인이 되면. 그래서 이제 비농업인이 농업이 되려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왜? 면적이 너무 좁으면 그 농지만 취득해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데 취득한다는 것은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안 해줍니다.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300평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의 경우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으려면. 면적이 너무 좁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그 취득하는 건 투기 목적으로 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돈 최고 많이 버는 거예요? 곤충사육사, 비닐하우스, 일반 농지 중에서 돈 최고 많이, 앞으로 뭘 해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곤충사육사 50평만 넘으면 되잖아요. 곤충사육사는 50평만 돼도 먹고 산다는 이야기. 165제곱미터. 앞으로 미래의 식량이 곤충이거든요. 중국에 가니까 바퀴벌레도 튀겨가지고 팔더라고요, 곤충. 예, 곤충사육사가 앞으로 고소득 농작물이라고 이제, 그래서 50평만 넘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 그럼 부부가, 남편은 원주에 군 부대에 있고요, 부인은 서울에 있으면 주말 체험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까?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까? 남편은 원주에 있고 부인은 서울에 있다고요. 그건 따로따로예요. 세대 부부라도 원래 한 달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법을 지키려면. 그럼 남편은 원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인은 서울에 주민등록돼 있으면 그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각각 해도 되고, 세대원인 경우 그렇다고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죠.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농지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인용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공법에 나올 수 있어요. 공법.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월세를 주고 세를 주고 있는 게 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논을 조금 상속받았었는데 이게 제가 농사 못 지는데 농사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돈 주고 지으라고 하니까. 그 공짜로 지으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사용대차 계약서를 적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시골 사람하고 계약서 적자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농사 지으라고 했다가 20년 지나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뺏긴다고요. 괜히 그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서명계약 해야 됩니다. 그냥 계약서 없이 시골 사람 보고 농사 지으라고 했다가는 20년 지나면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전부 단체로 소송해가지고 다 소유권, 그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럼 20년 지나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등기가 너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같이 가야 되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누군데요? 원래 주인이잖아요. 원래 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같은 거 떼주겠어? 안 떼주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떼주겠죠? 그럼 무조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 뺏긴, 제가 그 땅 주인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묻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돈 받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못 받았다는 거 아무것도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패소더라고요. 점유한 사람,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전부 자기들끼리 서로 정인하고 뭐 소유여사로 소유했다, 그냥 농사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난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소유권 다 뺏깁니다. 또 변호사들이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뭐 소송거리를 만들어요. 자꾸 변호사들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소유권 넘어오면 그때 변호사비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해요.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면 5년 이상입니다. 최단기가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1년입니다. 최단기 건물전세권은. 그리고 지상권의 최단기는 경과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소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됐다고 3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3개월 전까지, 이게 3개월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죠.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농지의 경우 3개월 전까지가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된다고요. 자동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연장되면 또 3년 더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의 경우 자동 연장되면 2년 더 보장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제 404페이지인데요.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해요.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으면 등기만 못합니다. 근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현실적으로는 농사 짓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요. 그런데 못 받는 거, 제가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어떤 경우 안 내주냐, 담당 공무원 교육 왔길래 물어보니까 농지가 아니면 안 내준대요. 예를 들면 시골에 밭에 가면 묘만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밭에 전인데 그럼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묘만 있으면 묘 다 이장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답이라고 돼 있는데 논이라고 지목은 돼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저수지예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내준대,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현장 답사를 해봐야 돼. 진짜 농지가 맞는가. 경매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요. 그러면 매수보증금 떼입니다. 안 돌려줍니다. 경매는. 공매는 뭐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아도 이 판례고, 따라서 공법 시험에 판례가 나온다면 거의 이게 유일한 판례입니다. 공법은 판례 거의 안 나오죠. 나온다면 바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 하더라도. (404페이지)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공매,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경매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자, 주말 체험영농,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2021년 8월 17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주말 체험영농도 이제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할 필요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한국조유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 허가는 전용 허가, 전용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에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협의를 한 경우 안 받아도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어요. 개인이 허가받은 경우.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받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도 원칙 안 받습니다. 단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녹지지역은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 교과서를 고쳐야 되는데요. 교과서는 지금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거기에 교과서 405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맨 밑에 보충학습 앞에 보면은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내용 그대로 돼 있는데 4일이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이라고 돼 있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 405페이지 맨 밑에 이걸 칠판에 있는 것처럼 고쳐야 된다고요. 이게 작년 8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면 옛날에 4일이었는데 지금은 7일이네고요. 7일이네.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 옛날에 2일인데 지금 4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심의대상은 어떤 경우 심의하냐면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심의를 해요. 이거 LH 직원이 시흥, 광명, 신도시 투기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작년 8월 17일부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일반적인 경우는 7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이런 걸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한다고 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40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언을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 교과서 405페이지인데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X입니다. 발급 신청을 합니다. 군수는 아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입니다. 근데 시구 읍면장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 거치는 것은 14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우리 교재 405페이지를 요 칠판처럼 고치셔야 됩니다.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405페이지인데 농지 처분 의무인데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어디다 처분해야 되냐면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라고 하니까 자식한테 처분하고 이러면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신설됐고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망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내에 경우와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줍니다. 처분하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게 바뀌었냐면 시흥 광명 신도시에 LH 직원이 투기를 했다고요. 그 지금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처분명령하면 1년 6개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지나버리면 이미 수용 보상금 받고 다 끝난다고. 그 지금 수용해가지고 신도시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지금 바로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았다면 1년 의무기간 줘야 돼요. 처분 의무기간.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아예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8월 17일 날 바뀐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어요. 작년 8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100분의 25면 4년만 지나면 논취득한 가격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죠. 공법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원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에 있어요. 지금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처럼 거기 살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도 써야 된다고요. 허가받은 목적하고 다르게 쓰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에요.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있고 농지법, 이건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00분의 25, 더 높은 가액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게 8월 17일 날 작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입니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논을 말하고요. 묘도 앞에 장사 등에 관한 부분에서 분묘도 설치할 수 없어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묘도 설치 못해요. 밭에는 가능하죠. 밭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가능해요. 묘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그걸 공양용지로 사용하도록 임대차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농지인데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중개해주고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이런 말 했으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부로 농지 취득했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부정한 망부로 취득했으면, 정상적으로 취득했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된다 했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우리 프린트 4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부정한 망부로 취득했으면 바로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취득했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처분하려는데 처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농지법에서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한국농어총공사에 매수 청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옛날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작년 8월 17일부로 5천만 원이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토지 5천만 원보다 보통 넘잖아요. 신도시 예정지역의 투기는 뭐 몇 억씩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이 토지 가격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망보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탁 경영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거나 교도소에 수용 중이거나 뭐 공직 선거 취임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아닌데 불법으로 위탁 경영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중에 감정가격이 최고 시세겠죠.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땅이 한 3천만 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이 셋 중에서 더 높은 금액, 더 큰 금액에 100분의 25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여기까지 농지법까지 했고요. 이제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